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국방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국방개혁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군부대가 떠나게 되면 지역 경제는 붕괴가 되고 어쩌면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뜨거운 감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국방개혁 2.0을 얘기할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을 대표해서 강원도 의회 김규호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방개혁 2.0.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 2.0. 이게 과연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정 대표님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국방개혁이란 과제는 길게는 1988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88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개혁이 계속 좌절되다가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이란 이름을 가지고 2020년까지 병력수를 50만으로 줄이고 대신 무기와 장비를 최신형으로 이제 그 구비를 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도 조속 환수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방개혁 2020은 그 추진 시점 자체가 노무현 정부 초기가 아니라 그 말기 2006년부터 본격화되는 바람에 이듬해 이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좀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을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병력 수가 한 62만 명 정도 됐는데요. 임기 마지막 해인 2023년까지 한 50만 명 정도로 줄이겠다. 특히 이제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이제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이제 한 축을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투입을 해서 특히 이제 그 무기 도입에 해당되는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무기 체계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소수 정예 군대를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또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군대 내 인권 유린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유독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아들들이 여러 명 있을 때하고 지금은 대부분 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이나 사건 사고에 대한 사회 반영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군대 내 인권 개선, 특히 이제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급여 인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우 개선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뚝 떨어지듯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고 네. 거슬러 올라가면 88년부터 시작됐고 국방개혁 2020의 한 단계 이제 발전된 형태가 이제 이번에 네, 발표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이게 지난해 8월에 발표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이전의 국방개혁하고 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국방개혁이 중단된 시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개혁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관통하는 국방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극동사령관이었던 또 나중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됐습니다만 메가더 원수에게 작전권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그 1994년도에 보통 언론에서는 평시라고 표현합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전시의 작전권, 정전시 작전권은 환수를 한 상황입니다만 전시 작전권은 계속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목표도 전작권을 한국
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국방개혁 2.0의 이제 계획도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개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것이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발표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90조 5천억 원 정도의 국방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국민을 위한 평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국방개혁, 특히 이제 군부대 통폐합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뭐 그 고용의 문제, 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써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국방비를 책정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국방개혁의 방향성인가? 네. 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부합하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을 하려는 정부의 이유가 있을 테고 단일성,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 대표님 뭐 받아서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지금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세 남성의 그 지금 숫자가 올해 30만 명이 좀 넘는데 앞으로 3, 4년 후에는 2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청의 발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인구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역 자원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이제 소비층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 의미하고 그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또 생산이 또 위축되게 되고 그럼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또 세수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최소한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수 감축은 불가피한 이런 네.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김 의원님께서는 뭐 도의회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성은 뭐 공감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뭐 국방개혁 필요성은 우리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자체가 네. 군대를 올 수 있는 지금 2000년대생, 1999년생 이런 층들이 지금 뭐 병력 그 숫자가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50만을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누구도 그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정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 이 산업 생태계 자체가 군인 의존형으로 지내왔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2006년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물론 2005년에 근간이 만들어졌지만 법이 만드는 것이 2006년에 제정이 됐는데 13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사실 이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강원도에서는 군관 협의회를 매년 1년에 2번씩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군 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참여하고 18개 그 시장 군수들이 참여하는 그 협의를 진행을 해도 사실 국방 개혁과 관련된 의제를 한 번 딱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이게 가시화시에 우리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라는 그 군사령부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동안에 전혀 지켜보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강원도만 봤을 때 이 화천 양구 같은 경우 이제 사단 하나가 해체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영향력이 이제 큰 거죠. 네. 예.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은 이러다가 먼 후일에는 진짜 뭐 용병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예. 올지도 모르겠는데 나 소장님 뭐 의견을 좀 주실까요? 접경 지역 주민들의 현재 충격이 되게 큽니다.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를 오갔다고 할까요? 지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말로 접경 지역 일대는 평화 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강원도의 모토도 평화와 번영 아닙니까?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될 가장 심장부가 될 이 지역이 접경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준비를 거기에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8월 14일이죠.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강원도의 전체 접경지역 5개 시군, 그러니까 철원, 하천, 인제, 양구, 고성 합치면 한 15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군 병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병력이 한 10만 8천 명 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하면 무려 한 67%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들은 뭐냐고 한다면 지역 경제 자체가 붕괴로 이어지는 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네. 단순하게 군 병력의 철수가 나 해체를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산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시내 상가뿐만 아니라 납품을 한다거나 이 납품의 영역도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사무용품을 넘어서 농업, 축산, 수산물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지역 이 산업과 고용이 직결된 것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네. 양구는 12월 달까지 이미 사단을 해체를 네. 종료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정옥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1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들이고 지역에서의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능동적이고 주동적으로 주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다 보니까 강원도 전역 자체, 특히 북부 지역 일대와 동해안 일대의 충격파는 매우 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의 로드맵 같은 게 나와 있는지요? 뭐 일각에서는 시행 시기를 꼭 판에 박힌 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늦추면 안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특히 이제 병력 감축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이제 병력 자원도 좀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뭐 복무 기간을 다시 21개월로 이제 되돌릴 경우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 선생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2006년에 국방개혁안 법률이 책정이 되고 그때 이미 50만 명으로 감군 계획이 있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그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방개혁의 일련의 어떤 그 좌절의 그 과정들을 복기를 해보면 이게 일단 정부가 너무나도 무책임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군 장성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줄어들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지금 세계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가장 높은 한국의 그 장성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이걸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한국군이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미 2006년도에 미국 국방부가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유독 당시에 이제 좀 뭐 이게 진영 논리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바뀐 정권에서는 한국군이 아직 그럴 능력이 네. 안 된다. 한국의 네. 안보상이 그렇지 않다. 그런 걸 없던 일로 해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 지역 사회에서 받게 되는 충격도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대안들을 또 이제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개혁이 흐지부지되고 그러면서 그 개혁의 실패에 따른 어떤 그 이제 부담, 이 비용은 또 고스란히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 네.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권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준비 없는 이별을 자꾸 통보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걱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이제 그 국방개혁이 이제 그 변화되어 온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정권 말에 국방개혁 이제 그 2020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와서 그게 국방개혁 307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네. 정권이 바뀌면서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아마 그 당시 어떤 안보 상황들이 뭐 초나는 폭침이라든가 이런 안보 상황이 좀 바뀌면서 좀 내용들이 바뀌었고 국방개혁이 좀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부 동의합니다. 또 그 박근혜 정부 와서는 2015년인가요? 그래서 이게 2020년 목표를 2030년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 법률에 2020년에 50만 명을 맞춘다 그랬는데 왜 그거에 법제처 해석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한 번요. 네. 그래서 그게 20년에 50만을 못 맞추고 2022년에 50만을 맞춘다고 하면
법률 위반이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아마 그 해석에 대해서는 수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관계 없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50만 명으로 가는 그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뭐 네. 그 대부분 국민들이 또 동의를 네.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양구 지역구시고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양구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하고 또 좀 떨어져 사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쪽은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 이제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접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의 네.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전국적으로 다 그 자녀들을 저기 그 군대를 보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강원도에서 접경 지역에서만 25,900명의 그 용사의 숫자가 이제 줄어듭니다. 또 지금 삼척하고 양양 23사단하고 8군단이 이제 해체가 되면은 그 숫자가 아마 좀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23,000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군인의 숫자가 한 1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4,000 정도 되는데 군인들 숫자가 한 26,000, 27,0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 숫자보다 군인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6.25 이후에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부대가 들어오면서 거의 60년, 70년 가까이를 그 산업 생태계 자체가 군인 의존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다 농사를 짓는 사람 말고는 다 국방 서비스를 하는 그런 네.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60년,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력의 숫자가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 지금 6,300명이 줄고 그 화천 같은 경우에 6,800명이 줄어요. 이건 국방부에서 발표한 네. 자료예요. 이 숫자는. 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거의 양구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군인 의존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뭐 상권이 군인 의존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군인 전체적인 상경기가 40%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 요즘에는 뭐 다른 부분으로 많이 뭐 관광도 많이 하고 저기 또 그 이벤트 저기 체육대회도 유치하고 해가지고 다른 상권들이 많이 유지되지만은 지금 이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존형의 그 상권이 이게 무너질 그런 유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9월 3일 날, 4일 날, 5일 날 네. 지금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국방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네. 거기서 사실 처음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는 그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법률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어느 사단이 해체가 되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용사의 수가 몇 명이 줄고 간부가 몇 명이 늘어난다. 이런 숫자를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거에 대비해서 다른 뭔가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양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벌써 한 50%, 70% 가까이는 네. 이미 해체가 됐어요. 부대를 다 떠났어요, 다. 지금 뭐 그렇게 진행된 되다 보니까 뭐 주민들은 뭐 지금 준비할 시간이 지금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네. 뭐 부대 유휴지 활용이라든가 뭐 군사 시설의 어떤 그런 제한에 대한 어떤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휴지 활용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군 부대가 떠난다 그래가지고 그 부대가 다 비는 건 아니에요. 또 부대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또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일부 떠나가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주민들이 어떤 그런 뭐 제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 그 유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대가 이동하고 군부대가 뭐 재배치되고 재편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덩달아 살고 계신 주민들도 여기서 경제 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동하실 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접경 지역의 뭐 붕괴, 소멸 이렇게까지 혹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혹시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현실화가 되고 네. 현실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지역 소멸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강원 북부하고 강원 남부입니다. 강원 북부에 특히 화천, 양구, 인제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상황들이고 실제 젊은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하사관들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보조 인력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의정도는 한 조사에 한다면 65%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그 철원에서 2017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에 한다고 한다면 한 개 사단이 떠나갈 경우 네. 지역 GRDP에 미친 영향이 무려 10%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대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남북 관계가 급변하게 돼서 접경 지역, 평화 지역이 통일의 심정부 중심으로 거듭되는 도시로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역사 속에 다시 하나의 지역으로 소멸되느냐라고 하는 절명의 현재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논점들이 오고 와가지고 국방개혁 2.0에 본다고 한다면 네 가지 중점 사업을 두지 않습니까? 군 구조개혁과 그다음에 병역문화 개선이랄지 방위산업 현대화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기본 계획을 본다고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한 줄도 없나요? 아직? 한 줄도 없습니다. 네. 정말로 병영 그 문화 개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군장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비해서 주민들과 상생의 노력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2011년도에 접경지역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접경 지역 지원법이었는데 이것들을 특별하게 이 지역에 있어서 낙후된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에 있어서의 보건과 복지를 보조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법을 만드는데요.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드는 때 그때 나왔던 기본계획 목표가 한다면 이 지역이 2030년까지 18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대 개벽과 혁신을 해나가서 정말로 이 지역이 제2의 발전지구로 구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나왔었는데요. 그 계획법에 본다면 핵심의 내용들이 뭐냐고 한다면 접경 특화 발전지구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 가령 공장이나 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재 납품하고 있는 현재 군에 납품하는 김치랄지 아니면은 전투복이랄지 아니면은 식량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인근 우리 도심에 만들어가지고 연계하는 이런 산업 정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2011년이니까 8년 지나지 않습니까? 단 한 개의 특화지구도 현재 건설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지용된 지출의 비용을 보자고 한다면 2030년까지 18조 원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2조 원가량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들이 다 SOC 사업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방개혁의 현대화에 되어 있는 것들은 맞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 목적 자체가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커다란 주체인 이 도민들과 군민들이 아예 제외된 상태에서 수립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매우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국방개혁이라는 게 강원도만 통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의 주민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쪽 얘기, 서부전선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제가 경기도민입니다만 네. 이제 활동은 주로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전곡이라든지 주로 이제 또 강화 이런 이제 군부대가 많은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정확히 그쪽 지역의 현황이 어떤지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고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관계가 새로운 화해협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평화도시 로서의 어떤 이미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양구 두타연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금강산이 여기서 이렇게 가깝나? 그래서 이게 정말 남북 관계만 좋아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도보로 가도 얼마든지 이렇게 두타연과 이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미래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이게 국방개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더 나아가서 이제 정부에 세계하는 평화 경제론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쭉 70년 동안 있어왔던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비핵화, 또 남북 간의
평화 경제론을 주창을 하면서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보다 국방비를 한 2배가량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이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냐면 예를 들면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도 북한의 국민 총 생산이 3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한 해에 그 한국이 쓴 국방비가 4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민 총 생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최근 그에 대해서 북한이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네. 남북 관계가 또 불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한다면 정부가 평화 경제론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맞게 국방 개혁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의 국가 전략은 평화 경제를 얘기하는데 국방 정책은 또 남북한 사이의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네. 이런 어떤 또 엇박자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평화 경제론 작게는 이제 접경 지역이 결국 그 지금 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부대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남북한의 화해협력에서 일종의 좀 이 접경 지역이 최전선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뭐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미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국가 전략과 국방 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나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유실되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이 네, 좀 강하게 알겠습니다. 드는 것이죠. 김 의원님 저기 경기도 쪽 의회하고도 뭐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쪽은 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우리 강원도만 해도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 고성의 5개 그 군도 상황이 조금씩 틀려요. 네. 해체 시기도 틀리고 병력 감축 규모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 대응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조금 이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경기 인천 저기 그 세계 그 광역시에서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15개 네. 그 시군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실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데는 이제 한 10개 시군이 있잖아요. 지금 그 시군들이 겪는 것도 거기도 저기 그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산업 생태계 자체가 그 군인 의존형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고 뭐 파주나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됐기 때문에 이런 뭐 군인들 감축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는 그 환영을 할지도 강원도가 오히려 더 열악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원도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준비를 못했던 것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5만 이하잖아요 지금. 네. 다 2만, 3만, 4만 대이기 때문에 영향이 이제 큰 거죠 지금요. 네. 이제 군부대가 떠나게 되면은 또 뭐 사이즈가 줄어들든 유휴부지 같은 것, 뭐 저 풀리는 것, 규제에서 풀리는 것 그런 땅들이 나올 텐데 이거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군부대가 떠난 이후에 지역 경제를 뭐 버팀목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배보다 배꼽이 네. 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러고 행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유휴지 활용 방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원도에게 전권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요. 네. 실제 이게 이상하고 현실은 많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부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무상으로 양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방부에서 그 대지를 사야 되고 그 건물에 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그 철원 지역에서 조사한 그 발표가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그 전체 유휴부지를 2017년도에 강원도 일대에 보니까 전체 나온 금액들이 한 1,300억 원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네. 유휴부지를 인수하는데 2017년도 한 해에만. 근데 이것까지 개발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한 2,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 1년 예산이 한 3,30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매물이 나와도 우리의 경제 여건에서는 이걸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 경제에 허리를 더 휘게 하는 여기다 또 뭐냐고 한다면 부대 개발 비용까지 한다고 한다면 무려 2배까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재정적 여력들을 감당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고 한다면 저희들보다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고 한다면 현재 접경 지역과 관련된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 도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한다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말로 유후부지인데요. 유후부지가 아주 그 경관이 뛰어나고 또한 여기 활용 가치가 높은 최고의 1급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고 한다면 지난 60년 동안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이 분단으로 해서 피해를 받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을 지원을 하고 지역정부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와 관련된 뭐냐고 한다면 중장기 발전 계획들과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유휴지가 독이 아니라 진정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인데요. 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땅을 그 사라고 할 때고 말이죠. 예, 예. 그런데 땅과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더 네. 드릴게요. 사실 지금 접경적에 있는 부대들이 이제 50년대 중후반, 60년대, 70년대 이제 부대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땅들이 거의 반강제로 징발된 땅들이에요, 다. 네. 징발된 땅들이고 그 땅이 이제 용도가 폐기되면은 사실 돌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뺏어가지는 않았겠지만은 아주 저가로 징발을 한 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대로서의 어떤 그 용도가 폐기가 되면은 이거는 뭐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다면은 그건 네.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군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넘어온다거나 뭐 시군 지자체로 넘어온다고 네. 해서 그게 국가 땅이지 뭐 개인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죠. 장부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마련한다고 해도 어떤 걸 거기다가 뭐 새로운 그 산업을 넣을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면은 아마 정부는 뭐 민자유치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또 민자유치 안 된다고 그럴 것 같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경지, 이른바 이제 강원도에서 부르는 평화지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는 이제 그 동해안을 거쳐서 해안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뭐 접경지라고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의 경우에도 국방개혁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죠. 23사가 위치하고 있는 뭐 그쪽에서는 이게 축소 얘기가 나와서 또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지금 국방개혁 2.0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술렁이고 있는 거는 접경지역 3개 군이거든요. 철원, 네. 화천, 양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철수가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이 8월 14일 날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한다면 삼척 23사단도 해체가 된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잠시 잠잠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사단 같은 경우는 해체 얘기가 좀 줄어든 것인가라고 지역사회 반발도 심했기 때문에요. 확인해봤더니 국방부에서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네. 23사 역시도 해체의 수준을 밟을 텐데 예전에 얼마 전에 먹선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삼척 이 일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원래 23사단이 만들었던 게 예전에 잠수함이 내려오면서 이 해안선 부분들을 다시 철저히 하기 위해서 23사단이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TOD를 비롯한 각종 해안 이 감시 시설이 현대화가 되면서 국방 23사단 같은 경우에도 해체가 현실화될 수 있고 이 부분 잠시 홀딩 멈춰 있는 상태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도 관계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군부대가 위치한 곳이 대개 강원도의 경우에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군부대가 혹시 떠나게 되면 역으로 개발 호재로 혹시 뭐 작용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좀 조금만 덧붙이고요. 23사단 같은 경우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자료를 낸 거에 의하면은 23사단은 해체되는 게 맞고요. 네. 산악 여단급으로 이제 준다. 부대가 하나 창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양 8군단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여단급으로 부대가 재배치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유휴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공공시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조업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시설을 만들어도 뭐 군납 관련 시설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까도 이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지난번에도 오늘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자체를 아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도의회에서도 뭐 재정지원 특별법을 해설해도 어떻게 지역 접경지역에 지원을 해달라는 뭐 건의문을 내긴 했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법 자체가 접경지역을 어떤 회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이 그냥 낙후된 지역을 조금 도와주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제가 통일
독일이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도 똑같이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서독의 접경지역 지원법은 우리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흡사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서는 그 서독에서 접경지역 지원하는 거는 완전히 우리 접경지역 지원법도 이 특별법도 통일과 관련돼서 우리 이 국방 서비스를 이때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시켜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선적 주의, 정치적인 우선적 주의.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다 그 유휴지가 있다고 해도 거기 기업 들어오라도 안 들어갑니다. 물류 비용 발생되고 일자리 만들 수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우선적 주의를 해주면은 제조업이 들어와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제조업이 들어왔을 때 물류 비용을 보상하신다거나 또 어떤 그 접경 지역에 대한 우선적 주의를 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접경 지역 이 특별법을 해가지고 지금 뭐 13조 원을 지금 그 행안부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뭐 그 쏟아 붓는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 접경 지역 지원법이 와 있고 했는데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경우에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뭐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폐광지가 조금은 낮았지만은 소위 얘기하는 앵커 역할을 하는 강원랜드가 없으면 그것도 아마 잘 안 됐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폐특법 수준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도의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던데 말이죠.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자체가 어떤 접경 지역을 회생시켜서 어떤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폐특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강제 조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우리 접경 지역 지원법은 뭐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법들이에요.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상위법에서 제재를 가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만 가지고는 지역 회생은 어림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 지원하는 거면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돌아도 계속 제자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 강원도의 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절히 잘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미비하죠. 네. 예. 그 폐특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대안으로 요구하는 안이 지금 정리된 건 없습니다. 현재 좀 심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좀 허둥지둥 되는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강원도에서 준비한 건 있습니다. 최문순 도정 3기가 되면서 현재 평화지역 발전본부라고 하는 거대 기구를 만들기도 했었고 이 접경지역 이 지역에 올해만 1,300억에 달하는 이 접경지역 평화지역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올해 8월 14일과 같은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전혀 예측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이번을 맞이하게 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평화경제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그 조사 자료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령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군부대가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었던 거거든요. 작년 지자체 선거만 본다고 하더라도 도지사 주요 공약들이 여야 구분 없이 또 시장군수 지자체 구분 없이 이 국방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단 한 군데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허둥대고 있는 것들이고 내년 4.15 총선에는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군이 접경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죠. 일부에서는 뭐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철원하천 이게 하루에 이제 2개 군씩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철원하천이 이제 먼저 했고 저희 이제 그 양구가 이제 9월 4일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 그 지역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날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갔는데 이사단 사령부에서 했어요. 그거를 사령부에서 했는데 휴대폰을 다 수거를 해요. 휴대폰 수거하고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각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사단이 해체가 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가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주민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각서를 쓰고 휴대폰 뺏어가고 저기 모아두고 사진도 찍지 말고 녹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참 이 국방부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어떤 그런 태도들이 진짜 그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천안하천에서 아니면 저기 인제 고성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이제 네. 들었고 저희들이 이미 그 전에 그 국방부 앞에 가서 그 주민들이 한 600명이 가서 시위를 했어요. 집단 집회를 해가지고 국방부에 이제 저희들이 성명서도 내고 요구도 하고 거기 대표자들이 국방부에 들어가가지고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왔던 내용 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들을 이유도 없었고 또 그 자리에서 국방부에서 그런 태도로 네.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휴대폰 수거하고 네. 각서 쓰고 하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 네, 생각해서 이제 정부의 경우에도 아까 그 모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방개혁이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깊이 있게 무슨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특별법 제정 말씀도 하셨고 타시도 경기도와의 공조 같은 것을 혹시 강원도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네, 듣고 싶군요. 필요하다고 네. 보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 인천 해가지고 지금 그 연구 용역을 하는 게 있어요. 접경 지역 그 균형 발전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각자 나눠서 n분의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지금 공동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거든요. 이 접경 지역의 어떤 그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뭔가 그 용역 결과를 만들어내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랑 이 광역 세 개 그 광역 그 의회랑 공동으로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아마 이 결과가 내년 정도의 뭐 결과가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장님부터 하실까요? 그 가장 핵심적인 앞으로의 그 이슈로 부각될 것은 향후에 이 지역에 관련된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내용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폐광지역 특별법 수준에 있어서의 강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요구만 돼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폐특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만들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30년 전을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상가가 철시했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등교를 거부했었고 중앙선 철로를 막으면서 정말로 눈물과 땀으로 그 폐특법을 쟁취해냈었고 그런 속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런 기반 산업이 있어서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다고 봤을 때 현재 강원도 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원 북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전체 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못하고 또한 네. 주민들이 주체로서 나서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 목표, 특히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들은 매우 고답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쟁취할 수 있는 정말로 각고의 준비와 노력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조언하고 싶습니다. 정부 마음대로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정부 마음대로 나간다 이건 곤란하고 말이죠. 또 강원도민은 울어야 하나, 울어야 또 젖을 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의원님 어떤가요? 지금 이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국방 운영 체계나 뭐 병역 문화나 방위 산업 관련돼서 뭐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점들 저도 이제 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군 구조 개편도 필요한데 그동안에 주민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아쉬움이 많고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 어떤 유유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지만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뭐 그 이 자리를 이걸 면피하기 위해서 뭐 얼마를 지원해주고 뭘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화해서 어떤 이 접경지역에 대한 어떤 우선적 지휘를 통해서 이 어떤 그 국방 서비스를 여태까지 해온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그 아주 작은 대책, 그러니까 이제 당장 좀 필요한 대책도 있어 보이고요. 좀 이제 큰 틀에서 좀 거시적인 대책도 같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 해당 지역에서 군인 수가 줄어들어서 지역 경제에 좀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뭐 간부의 수를 늘린다든지 또 이제 사병의 급여를 좀 더 올린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소비 여력을 좀 높여주게 되면 그 타격이 좀 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사병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양구, 화천, 뭐 인제 이쪽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뭐 지역 그 화폐,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서 그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국방부와 해당 지역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둘 사이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요식행위, 뭐 주민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의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국방비서관실이 있고 뭐 국방부는 해당 부처이고 이것이 또 남북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통일부도 들어와야 되고 이게 또 이제 환경 문제가 연결됐으니까 환경 또 개발과 연결됐으니까 국토부 이런 여러 가지 또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 또 시민사회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그 건설 계획이 이제 무산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것이 이제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만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폐쇄되거나 통폐합되는 군 부대가 정말 그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의 개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또 이제 환경 면체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를 갖다 슬기롭게 풀기 위해선 민관, 군이 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불가피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개발이 제한이 되어 왔고 군이 접경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버팀목이었던 상황에서 준비 없이 다가오는 국방개혁은 아무래도 주민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방개혁도 성공하고 주민도 살 길을 찾는 그런 묘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TV토론 뜨거운 감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